수도권에 역대급 폭우를 뿌린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비구름대가 이후엔 다시 북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가 커진 원인과 대처 방안은 무엇일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비구름대가 서울 수도권 쪽에 있다가 충청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충청권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먼저 정 교수님, 충청권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어떤 준비가 먼저 필요할까요? 사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먼저 이런 폭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우리가 대비와 대응을 조금 더 하면 저희가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호우의 특징이 밤중에 야간에 게릴라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간에 집중호우를 좀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교수님께서는 다른 또 덧붙이실 만한 내용이 예, 있으면? 지금 폭우는 주로 수도권 도심 지역에 밀집된 그런 피해를 가지고 많이 왔는데요. 지금 충청권은 아무래도 좀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농경지의 어떤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과수원의 어떤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추가로 더 미리 좀 대비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도권은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만 비구름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막 피해 복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또 비가 오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번엔 또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지진은 지진 났을 때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고 그렇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우도 지금 많은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집안들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뭐 산사태의 우려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관심이라고 할까요? 예방의 끈을 놓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거고요. 보다 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왔던 몇몇 그런 대비책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자기 더 큰 준비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상 수치예보 모형을 보면 네. 목요일 날 저녁에 중국에서 다시 구름이 생성돼서 아마 수도권으로 목요일 저녁에 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수분을 토양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 같은 것들도 다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 구름대가 조금 내려가면서 지금 경북 지역, 낙동강 유역은 엄청난 가뭄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역, 또 강남 일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이 이렇게 잠길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 물론 예상보다 많은 비가 왔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대책은 과연 없었냐라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정도 비가 오면 피해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무조건 피해가 나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인명 피해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16분이나 되는 분들이 이제 인명 피해를 봤다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비하고 대응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날 우리가 300mm 정도의 강우가 예측되었을 때는 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방제 대책을 했었으면 인명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날 저녁에 굉장히 혼잡했거든요. 그렇죠. 출퇴근 이런 것들을 출근 시간을 좀 더 조정한다든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었으면 인명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뭐 기존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아래에 있는 터널을 좀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대심도 터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해결책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심도 터널이 뭔지도 또 궁금합니다. 예, 그 대심도 터널이라는 게 뭐 대안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단기간 내에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공사군요. 예, 그렇죠. 특히 서울시라고 하는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하에 수많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고려해서 이 대심도 터널을 신속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그 큰 대형 사고가 이런 홍수라든지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면 대심도 이 터널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뭐 100% 퍼펙트한 답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건물 큰 뭐 공영 주차장 같은데 어떤 저유지로 활용한다든지요, 일시적으로 네. 뭐 학교 운동장을 저유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러한 좀 지역적인 세부적인 디테일한 방법들은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도시 침수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로 개선. 관로 흘러가는 곳이죠. 예, 네. 관로 개선, 하수 관거를 개선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는 방법.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수 저류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정량화된 세 가지 방법인데요. 네. 이 방법 외에도 사실 대심도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추가적인 옵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심도 터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후에 똑같은 비가 왔을 때 잠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감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열린다든가 네. 하수 관로의 통수능이 개선되면서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지만 이번에 비가 온 것처럼 도로를 통해서 노면수가 나와서 침수가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은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단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펌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외부분 하천의 수위는 높고 네. 그다음에 강남역 같은 경우 저지대니까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못 가니까 그 빗물 펌프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영등포가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네. 서울 지역에서 저지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빗물 펌프장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수들은 도시에서는 빗물 펌프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빗물 펌프장의 증설도 하나의 효과가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시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비용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비 오는 당일날 강남역 근처에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도 제가 방재 전문가지만 좀 부끄럽게도 네. 그날 그렇게 큰 비가 올지 모르고 예. 그냥 저희 아이 태우러 이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제가 한 2시간 정도 갔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굴곡이 있는데요. 낮은 지역은 거의 모든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 이동하지 못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주차 센서가 있습니다. 주차 센서가 차의 본네트 정도 위치인데요. 주차 센서에 소리 나는 거 말이죠. 예. 띠띠띠띠. 네. 물이 차서 그 소리가 나면 차를 운행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50cm라든가 차 타이어의 3분의 2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하면서 그걸 인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주차 센서가 불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차를 갓길에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차가 이제 앞으로 그 비가 그칠 때까지 못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좀 안전한 곳, 높은 곳으로 좀 세워두시고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 2시간 걸려서 가셨는데 제대로 태우고는 오셨습니까? 예, 그날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치동의 학원가에 있는 학생들이 네. 집에를 못 가고 모든 애들이 버스도 끊기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날 뭐 다른 친구들도 태우고 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를 해서 학원을 조금 더 수업을 일찍 끝낸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좀 있었으면 피해를 좀 줄였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강남의 물난리 속에서도 뭐 오늘 아침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한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같은 건물이 사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방수문이라는 걸 가지고 비가 안 들어왔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그 건물 앞에 보면 그 비를 막기 위해서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그렇죠. 넣고 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 뭐 효과도 좀 약하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건물들은 지하 주차장 같은 데가 침수 우려가 많고 또 뭐 그 건물 그 경계선에요. 이런 차수판 또는 차수벽이라고도 하는 것들을 시설을 두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일반 대형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하철역 같은 데도 이것이 있습니다. 보통 높이가 뭐 30 내지 한 60cm 내외가 되는 그런 그 철제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미리 몰려와서 침수가 될 것 같으면 거기다 설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의 유입을 막는 거고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거에 여기 강남역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큰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심도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침수의 우려도 피해도 봤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역 그 출입 그 출구죠. 거기에 대부분 다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는 그 일률적으로 좀 높이가 낮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30cm 내지 60cm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저 성공 사례를 보면 우수 사례를 보면 뭐 거의 2m 가까우는 그런 높이인데요. 네. 좀 그걸 높여서 이 도심지의 건물이라든지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는 꼭 이런 시설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유사시에 이것을 신속하게 설치하거나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잘 돌아가게끔 그 유사시에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적절한 인원이 그것을 유효하게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의 어떤 관리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의 정비도 같이 좀 병행이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방수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건물이니까 거기 예.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이제 올리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지하철에 있는 방수문 물론 낮긴 하지만 네. 미리 쳤다면 좀 도움은 될 텐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지하철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역사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분들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지하철역 같은 경우 출구가 뭐 많게는 8개 내지 10개 이상 되는 그렇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밀려오는 게 뭐 몇 시간 전에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물이 몰려올 때는 삽시간에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구가 많을 경우에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뭐 두세 명만 가지고 그 많은 출구를 이 차수벽을 네. 설치한다라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철저하게 인원적인 어떤 대비 이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 중에 하나가 맨홀 뚜껑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맨홀에서 역류되는 모습을 봤는데 역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맨홀 뚜껑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압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맨홀에 이제 수압을 받아서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됐다라는 건 이미 만관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이 통수능을 능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맨홀이 뚜껑이 열린 지역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와 관련된 우수 관로의 성능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확인을 하고서.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은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 경험을 했듯이 이번 맨홀에서 우리가 뚜껑이 열려서 사고가 난 지역뿐만 아니고 맨홀이 전부 다 옮겨진 지역들은 전부 다 체크해서 관련 하수 관계를 전부 다 개선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빠지는 사고가 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상시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비 올 때는 물론 안 다니는 게 제일 우선이겠지만 지금 잠시만요. 예.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긴급협의회 때문에 모였습니다. 수해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 경기에서만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쓸 틈도 없이 쏟아지는 물폭탄에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막혔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57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배수관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고립된 여성을 구하러 뛰어드는 등 매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영웅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에 맞아 정치 공세의 소재를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합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상한 재난 상황입니다. 밤사이 수도권 폭우는 소강 상태이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집중해 주십시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구 현장에서 배수 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예비비 지출,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 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님들께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이번 수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정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8일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수해를 인해 정부에게 이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 그리고 복구 장비 지원책,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서 주문하면서 앞으로 수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맨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제 맨홀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전에 우리 교수님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맨홀 뚜껑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빗물이요. 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 배수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고 또다시 거기에 그와 유사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홍수에 좋은 교훈으로 여겨서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그 근거 자료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위험 지역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그 맨홀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이런 경보가 떨어졌을 때 최소한 어떤 그 위험 표식이라든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표식도 관계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그런 지역을 당연한 얘기겠지만 통행을 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하나 이제 비가 와서 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산사태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강창구 기자가 남한산성 인근의 한 마을에도 갔는데 이미 다리가 다 끊겨서 거기는 걸어서만 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됐다고도 하는데 산사태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습니까? 산사태는 오로지 이제 사실 현장에서 대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기상이 안 좋기 때문에 주택에 머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땅울림이라든가 뭐 나무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산사태 위험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날 정도의 그 시간이 되시면 산길을 가셔서 배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게에 의한 물의 무게에 의한 그 에너지 솟아내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도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있는 지역이 산사태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전에 인지하셔서 가능하시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오로지 대피를 사전에 하시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보면 침수나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낯선 곳에서 또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겁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낯선 곳에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재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쭉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관에서는 예산을 배정하는데 순서가 있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직접 그 재난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시고 사전에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빨리 피해야 되는데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 산사태가 뭐 징후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런 산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요 이웃 주민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이 산사태가 나는 지역이 도시 밀집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 산간 계곡 근처에 몇몇 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 특히 이게 심야에 산사태가 날 경우에는 특별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웃한테 빨리 알리고 같이 행동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대피하실 때는 최소한의 어떤 생수 정도만 백팩에다 챙기시고 핸드폰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지역으로 미리 파악해 놓은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차량 침수 때문인데 차량 침수 뭐 앞서서 그 주차할 때 나오는 센서 소리를 좀 봐라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안 내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차를 두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고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놔두고 가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기 현상은 시동이 꺼집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네. 시동이 꺼지면은 시동을 다시는 켜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엔진룸에 물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압축성 때문에 엔진이 망가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동이 꺼지시면 무조건 차에서 내리시는 게 맞고요.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기차 부분입니다. 사실 그날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괜찮을까? 왜냐하면 300볼트의 전류가 그렇죠. 흐르니까 네.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해보니까 이중 안전장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차를 만들 때 아무리 하자 없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불량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 비 오는 날은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행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감전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전 사고도 많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막을 만한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도로변에는 가로등이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일단은 그것을 만지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뭐 그런 것들을 뭐 작동해 본다든지 뭐 안 되니까 뭘 어떻게 손을 본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시면 맨손으로 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금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차량 부분 같은 경우도 네. 특히 이제 그 운전 중에 합리적인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동이 꺼지면 말씀하신 대로 절대 다시 시동 거지 마시고요. 심한 경우는 뭐
탈출하면 좋지만 탈출을 못할 상황이라면 자동차 위에라도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질문을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지성 폭우, 하지만 뭐 기상 이변 때문에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앞으로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 방제 시스템을 아예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재설계는 과연 현실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한 번씩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참 어렵고도 힘든 부분인데요. 기후 변화와 고려해서 지금 이번에도 폭우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40년 만에 대형 폭우라고도 얘기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 정도의 강도가 비교적 더 빈발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도시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있어서만큼은 좀 더 폭을 넓게 보고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수립하는, 단 조심할 것은 네. 급작스러운 어떤 인기 영합성의 대안은 피하는 본질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에는 청구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상복구라든가 개선복구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재난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200억, 300억, 400억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민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청구서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산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산과 법률이 돼야지만 되고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방제, 재난관리도 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이라든가 예산을 아끼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우리의 컨센서스,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